R&D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새로운 디지털 문화의 혁명을 지속 가능한 성장 형태로 가져가려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야 되죠. 이거를 기업에게만 맡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 기술 예산을 삭감을 했다. 돈이 없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스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슈이면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 내용 중에 R&D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경제단판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 에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사업 알고 계시죠? 그죠? 스페이스X 사업을 보면 우주에다가 이제 인공위성을 46,000개까지 쌓아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46,000개 지구의 저궤도상에 쏘아 올린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감아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디지털 통신에 관한 내용을 중계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게 에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R&D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일본 경제를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일본은 30년 동안 36.5도 밑을 돌았죠. 우리가 흔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경쟁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체온증에 시달렸던 일본이 왜 저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근 일본 경제 니케이 지수가 39,000 돌파하고 중국 경제, 제가 아는 중소기업 회장님만 하더라도 중국에 투자했던 펀드가 뭐 2배, 3배 수익률을 냈다라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자랑하시곤 했는데 요즘은 울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상해 지수가 거의 반토막 나거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이클이 존재한다. 경제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런 저체온증을 회복하게 된 배경이 뭘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아베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또다시 한반도를 침탈해 보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가졌던 그런 가계입니다. 아베가. 그래서 아베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베는 사실상 일본 경제를 회복해 보겠다고 해서 2013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부터 일본이 워낙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야 되니까 돈을 막 풀어버린다는 정책을 아베가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막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10년 동안 또 쭉 연결되어 오다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베가 어떤 것을 요구했냐 그러면 기업의 거버넌스 시스템, 기업이 이 기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친시장적으로 움직여라라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 하는 거는 대기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죠. 그래서 아베가 우리도 코스피, 코스닥이 있듯이 일본도 일본 1, 일본 2, 일본 3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품들이 큰 시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3개로 줄여버려요. 프리미엄 시장, 스탠다드 시장, 그로스 시장. 그래서 대기업군이 중심이 되는 프라임 시장, 그리고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스탠다드 시장, 중소기업의 중심이 되는 그로스 시장. 이렇게 3개 시장으로 이제 자본시장을 구조조정을 해요. 그리고 기업에게 뭘 요청을 하냐면 시장에 있어서의 자본거래의 투명성,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를 합니다. 주주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수익을 얻으면 배당금으로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이야기할 때 PBR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PBR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ROE예요.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0.5 미만에 맴돌고 있던 거를 일본의 대기업들은 1.0에 가깝게 다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내용을 아베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게 10년 동안의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가 돈을 풀었다는 말은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부채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있으면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사가지고 있으면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정부, 기업, 가계가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일본은 저체온증을 극복해서 너무 급격하게 지금 고열이 나는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부, 기업, 가계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패권 국가, 경제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가장 밑바닥에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의 기술력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의 의사 비율과 한국에서의 의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구조이면서도 과학계의 인력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산업발전이 존재하지 않고 산업발전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발전과 성장의 개념은 틀립니다. 디벨롭먼트는 발전이고요. 그로스는 성장입니다. 디벨롭먼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성장입니다. 근데 밑바닥 완전히 맨 땅일 때 건물을 올리고 도로를 깔고 하는 것은 디벨롭먼트예요. 발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전의 궤도는 올라탔잖아요. 이제 성장하는 국면이 있어야 되니까 이 성장을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했죠. 성장까지 했죠. 근데 이 성장했다가 95년도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에 필요한 충분 조건인 과학기술은 진화를 했으면 진화했지 퇴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 운영 측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일본은 저체온증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성장의 주체가 뭐냐? 기업이다. 기업이 수익을 내고 수출을 많이 함으로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게 되고 걷어들인 세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거 우리가 정부가 채권을 발행 많이 하면 과거에 외환위기 경험도 있었으니까 결국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많은데 국가부채까지 늘어나면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망하는 걸 걱정해야 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반도체 협정으로 인해서 85년인가요? 86년인가요? 1차 미일 반도체 협정, 1996년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TSMC와 삼성에게 반도체 산업을 거의 다 양도를 한 셈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TSMC를 80개월 만에 짓겠다는 공장을 지금 거의 다 지었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있어서 설계 국면은 약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조립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기술이 공정 기술은 또 세계 최고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과학 기술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저체온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 이 저체온증을 극복하는 것은 아베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지원이 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조작 대상 감시국이거든요. 중국과 함께. 근데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이 지금 환율 조작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50엔대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도 미국이 한 말 하지 않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니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이런 말 일체 안 하고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을 보시면요. 중저가가 아니라 저가 반도체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공정 기술들을 중국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십시오. 고급 기술, 중급 기술은 안 주지만 저급 기술은 중국에게 수출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저가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공정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팔 수 있지 않겠어요? 일본이 파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일본의 다시 부활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배경이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와중에 우리 정부가 R&D의 예산을 31조인가요? 정확한 애수가 지난 예산 통과 때 31조 4천억 달러 정도, 4천억 원 달러가 아니죠.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지금 시대는 디지털 혁명의 두 번째 버전 2에 해당하잖아요. 2.0 시대잖아요. 그럼 새로운 디지털 문화의 혁명을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 형태로 가져가려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야 되죠. 이거를 기업에게만 맡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산업에 미 국방부가 관여를 했어요. 이제 로켓을 쌓아 올리는데 개인 기업에게 계약 컨트랙트를 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산업을 놓고 봤을 때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은 민간 기업은 수익을 쫓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과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업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말은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가게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기업과 가게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말은 국가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을 했다. 돈이 없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요. 산업자원부에 예산 중에 소부장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때 백신 개발이 하나의 화두였잖아요. 백신 개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또 가져간 예산이 있어요. 여러분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영선 중소과학기술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무인 상점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가지고 또 예산을 가져가 버린 게 있어요. 이 예산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1조 예산을 깎을 때 어디서 깎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산자부의 소부장 관련된 기술에서 예산을 깎았거나 보건복지부의 백신 개발 예산을 반토막 냈거나 아니면 중소과학기술부에 있는 예산을 반 깎았거나 그래서 과학기술의 R&D 개발비의 반을 깎았다는 것하고 반도체 산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미래 디지털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예산을 반토막 냈다는 거하고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성장의 주체인데 지 스스로 살을 깎는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반도체 분야, 디지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제 살을 깎아먹는 R&D의 예산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부가 빨리 수정을 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어딘지 아까 제가 예로 세 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중소과학기술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부처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 부서에 있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서 전략을 해서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디지털 혁명, 우주 로봇,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 R&D를 투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에 여러분 방사광 가속기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5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2개가 있고 지금 오창에 하나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이룬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미경으로 물건을 들여다보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과학 시간에 현미경에 이렇게 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반도체 같은 초정밀 기술의 설계를 하는 데서 회로선을 긋잖아요. 그럼 그거를 확대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심장과 수술하는 의사분들 보면 이렇게 확대경을 끼고 수술을 하시듯이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초정밀 설계가 가능해지고 미세 디지털 혁명이 과학기술 개발이 가능한 거죠. 그게 필요한 게 바로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2대가 있고 3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기업에게만 맡기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클 수가 없습니다. 왜?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설사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는.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저는 보여지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 발전 단계를 지나서 성장 단계로 가야 됩니다. 성장 단계는 몇 개의 대기업이 이끌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만약에 500만, 600만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인구수가 5천만이 넘어갔을 때 10개 되는 대기업군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라고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양극화, 빈곤율, 노인 자살률 증가, 출산율 저하.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견, 중소기업의 수를 늘려서 우리나라도 99%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이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만 놓고 봐도 중산층의 허리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빨리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투자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미래 비전 이야기이지 이거를 깎아서 연구라든지 기술 개발을 또 공과대학 지나가는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점을 경제담판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